11월 9일 수요일 저희가 코드를 통해서 무엇을 확인해 왔었냐면은 지금 요게 음, 트레이닝 세트가 바뀔 때마다 핏된 라인이 어떻게 바뀔 수 있고 그에 따라서 고정된 점 X 하나에 대해서 핏된 F hat X 제로 값이 어떻게 움직일 수 있나를 살펴봤었죠? 그래서 F hat X 제로의 베리언스, 그다음에 F hat X 제로의 얘네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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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모평균에 대해서 true F X 제로랑 여기 떨어진 정도 이게 편향이었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F hat X 제로 자체가 F X 제로랑 떨어진 정도는 이 F hat X 제로의 변동, 베리언스랑 그다음에 이 편향의 제곱, 썸으로 쓰일 수 있다. 바이어스 베리언스 디컴포지션을 잠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수식으로 쓰면은 여기 좌측처럼 쓰여 있고요. 자, 근데 생각해보니까 바이어스 베리언스 트레이드오프를 바이어스 베리언스 디컴포지션과 트레이드오프를 이 수업에서만 이야기한 건 아닐 것 같아요. 다른 수업에서도 바이어스 베리언스 트레이드오프다, 바이어스 베리언스 디컴포지션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없어요? 이제 표본론에서도 나왔을 것 같은데 아마 어딘가에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일반적인 통계적인 상식이랑 같이 엮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바이어스 베리언스 디컴포지션. 오늘의 컨텐츠는 일단 바이어스 베리언스 디컴포지션의 직관과 증명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 다룰 내용이 이제 프랙티컬 팁, 모형을 선택할 때, 데이터셋을 나눌 때, 데이터셋을 5개로 나눌 때, 좀 고려해야 될 사항들 있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시간이 되면은, 자, 이게 지금 여기 기준으로 섹션 5.3이고, 여기가 부트스트랩이 섹션 5.5입니다. 지금 저희는 요 강의 노트 기준으로 가장 첫 번째 섹션인 섹션 2.2를 다루고 있고요. 세 개가 좀 다루는 목표인데 일단 바이어스 베리언스 디컴포지션을 잠깐만 더 얘기를 해볼게요. 이거 보면 어디선가 옛날에 본 적 있다 하고 기억이 나실 거예요. 자, 통계에서 보통 모르는 모수는 세타로 두고 그냥 세타로 기호로 두고 그다음에 데이터를 이용해서 내가 제한한 세타의 추정량을 에스티메이터를 세타 햇이라고 하죠. 그래서 세타 햇을 픽스 랜덤이 아닙니다. 파라미터. 제가 그냥 통계적 지식이에요. 그냥 통계 상식. 그다음에 세타 햇은 an estimator of 세타인데 우리가 세타 햇을 보통 어떻게 만듭니까? 데이터를 가지고 만들죠? 내가 n개의 데이터가 G1부터 Gn까지 있다고 하면은 내가 트레이닝 데이터셋을 G1은 Gid들은 스칼라일 수도 있고 벡터일 수도 있고 그냥 추상적으로 확률 변수 n개의 iid 확률 변수들을 G1부터 Gn까지로 뒀습니다. 회귀 분석 같은 지도 학습에서는 xi, yi 그 확률 벡터 자체가 gi의 역할을 할 건데 지금 그냥 아니면 범주형 자료 분석이나 아니면 다별량 자료 분석이면은 그냥 P 차원 확률 벡터 하나하나가 G1, G2, G3일 거고요. 아니면은 수리 통계 2에서 보통 가장 기본적인 맥시멈 라이클리드 띠오리 배우실 때는 스칼라 확률 변수 X1, X2, X3가 다 G1, G2, G3 들이겠죠.
그래서 자, 사람들이 보통 궁금해하는 게 뭐냐면은 세타 해시, 세타를 중심으로 얼마나 떨어져 있나죠. 얘를 보통 여기서의 expectation은 어떤 의미에서의 expectation이냐면은 여기 주어진 데이터셋이 만약에 얘네들 지원부터 지행까지가 어떤 알려지지 않는 확률부터 P의 IID 샘플들이라면은 이 지원부터 지행까지가 랜덤하게 움직일 수 있고 따라서 세타 해시 나의 트레이닝 세트가 바뀜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죠. 그때 요 두 개 편차 제곱의 expectation, 기대값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요게 지금 좌측에서 보신 거랑 똑같습니다. 사실은 우측에 있는 게 더 제가 지금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좌측에 있는 거는 그냥 지도학습 상황에 갖고 어떤 우측의 특수 케이스가 좌측입니다. 그래서 우측이 더 일반적인 거예요. 자, 베리언스 세타 헷 더하기 바이어스 세타 헷 제곱. 물론 바이어스 세타 헷 제곱이라는 거는 expectation of 세타 헷 마이너스 세타의 제곱이고요. 이 녀석은 본 적 있어요? 우측에 있는 거? 자, 민지 학생 어디서 왔어요? 수통? 재원 학생 어디서 왔어요? 오케이, 네. 그래서 이미 세타라는 고정된 픽스 파라미터에 대해서도 세타를 추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 방법이 그 방법들도 이 세타에서 추정하는 방법도 다양하게 있을 수 있는데 조금 더 복잡해가지고 흔히 리니어 관련이 필요 없는 유연한 방법이라고 불리는 것들은 다 베리언스가 좀 크고 바이어스가 작은 편이고요. 그다음에 간단한 방법이라고 불리는 것들은 보통 이 세타 해시 베리언스가 작고 바이어스가 큰 편입니다. 자, 그럼 이게 지금 좌측과 관계 맺고 있는 게 뭐냐? 자, 지금 제가 위를 먼저 쓴 이유는 혹시 요게 지금 fx0로 보이실까요? 지금 좌측에서는 우리의 타겟 파라미터가 뭐냐면은 fx0예요. x0로 고정했으니까 자, 그다음에 지금 세타 햇은 우리가 어떤 임의의 지도학습 방법으로 피팅한 f hat x0입니다. 그다음에 f hat x0를 어떻게 피팅해요? x1, y1부터 x2, y2, xn,yn을 가지고 피팅을 하는 거죠. 자, 기하학적으로 보면 어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요 그림 그렸었거든요. 물론 우리의 지도학습은 x0가 임의의 값을 넌랜덤한 어떤 x0가 여길 때 x0가 어디에 꼭 찍혀 있건 그때마다 세타와 세타 해서 정할 수 있는데 아이디어를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아무튼 고정된 점 하나가 있다가 치고 지금 이 고정된 점 하나에서 우리가 추정하고 싶은 타겟이 이 true true 검정색 라인 목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가 fx0죠? 지금 우리가 추정하고 싶은 파라미터가 얘고요. 그다음에 내가 있는 데이터셋 하나 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꼬였어. 지금 요 오른쪽 그림에서 트루 라인이 파란색이었죠? 파란색이면 지금 여기 파란색 점이 fx0겠고 그다음에 여기 빨간색 점이 f hat x0 됐죠? 그래서 지금 자체가 약간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데 f hat x0와 f x0의 그 미니 스퀘어드 에러가 세타 hat 빼기 세타로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통계 상식에 기반해 가지고 이런 얘기는 언제나 할 수 있어요. expectation of f hat x0 빼기 fx0 제곱은 베리언스 f hat x0 더하기 expectation f hat x0 빼기 fx0 제곱. 물론 여기서 expectation은 다 트레이닝 데이터셋에 대한 랜덤성이고요. 증명은 좀 이따 하고. 그다음에 지금 좌측에 보고 계신 건 뭐냐면은 얘 뭐가 달라요? 뭐가 달라? 다른 뭐가 달라요? fx를 이제 지금 y제로 하나 넣어놨죠? 그러니까 보통 바이어스 베리언스 트레이드오프를 다룬다 하면 어느 책에서 서술한다고 하면은 좌측 버전으로 쓰일 건 아니고 우측 버전으로 쓰여 있는데 약간 같은 말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기 y0가 뭡니까? fx0에다가 랜덤 에러 엡실론 제로 더해 놓은 것이죠. 좌측은 강의노트는 강의노트가 얘기하고 있는 거는 expectation 자 y0를 이렇게 풀어서 쓰겠습니다. y0는 fx0 플러스 엡실론 제로죠? 이 녀석의 제곱은 베리언스 f hat x0 제곱 더하기 트레이닝 데이터셋에서 그다음에 expectation f hat x0 빼기 fx0 이거 바이어스죠 제곱 플러스 베리언스 엡실론 제로의 제곱. 물론 여기서 랜덤성은 어디까지 들어가 있어요? 여기 엡실론 제로라는 거는 트레이닝 데이터셋이랑은 전혀 상관없는 퓨어한 새로운 독립적인 랜덤 노이즈죠. 그래서 이 독립적 랜덤 노이즈까지 끼면은 이게 추가적인 이게 텀이 하나가 더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맨 끝에 제곱 빼야지. 어떤 사람이 지루학습에서 바이어스 베리언스 트레이드오프 설명하라고 하면은 위로 말씀하셔도 되고 아래로 말씀하셔도 됩니다. 오케이? 위는 어떻게 설명하면 돼요? 내가 피팅한 f hat x가 있는데 그거를 true f랑 그 NSE를 쟀을 때 고정된 x 제로에 대해서 그러면 f hat x0와 f x0랑 맺는 편향 제곱 더하기 f hat 자체의 변동 이런 둘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고 아래는 다시 y0로 쓸게요.
아래는 말로 어떻게 하면 되냐? 자, 나의 f hat x 제로가 확률 변수 y 제로 아까는 그냥 고정된 f 제로인데 여기는 랜덤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 예측값 y 제로 y 그 제곱 오차를 평균적으로 쟀을 때 이 녀석은 역시 그 배는 f hat 자체의 변동 거기에 f hat이 true fx0랑 얼마나 평균적으로 차이 나는지 편향의 제곱 거기에다가 그 예측 실제 관찰값 자체가 갖고 있는 랜덤한 베리에이션 요 셋의 합으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말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지금 오른쪽에 써 있는 첫 번째 버전이건 두 번째 버전이건 세 번째 버전이건 사실 사람들한테 어떠한 인투이션을 주고 싶은 거냐면 어떠한 방법론이건 내가 오류를 재고 싶으면은 어떠한 의미이건 오류를 재고 싶으면은 그 방법론이 주는 분산과 편향을 봐라입니다. 분산과 편향을 봐야 되고 그다음에 그 분산과 편향이 지금 이 단어 맥락에서 중요한 거는 간단한 모형들은 그다음에 복잡한 모형들 두 개를 구분했을 때 간단한 모형들은 대체로 분산이 작고 편향이 큰데 비해서 복잡한 모형은 분산이 작고 편향이 크거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말하고 싶은 거는 간단한 것도 좋은 것도 아니고 복잡한 것도 좋은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간단한 모형은 여기가 올라가고 복잡한 건 여기가 올라가니까 그 베스트는 그 어둠의 사이에 있는 것이지 무조건 복잡하다고 무조건 간단하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것에서 여러분들이 제가 지난 시간에 직관적으로 이 이유를 약간 설명한 게 있는데 그거를 잠깐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아주 빠르게 말한 거 있죠? 자, 우리가 보통 간단한 모형이라고 간단한 모형이라고 말하는 모형들은 뭘 간단한 모형이라고 말하냐? 모수적 모형에서는 뭐 간단하다 복잡하다 말하는 게 쉽습니다. 자, 모형의 파라미터가 적으면 간단한 모형이라고 부르고요. 모형의 파라미터가 많으면 복잡한 모형이라고 불러요. 파라메트릭 모형 같은 경우에는. 그다음에 넌 파라메트릭 모형 같은 경우에는 직관적으로 뭐가 간단하다 복잡하다라고 말하기가 약간 애매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넌 파라메트릭 모형마다 이쪽을 좀 간단하다고 말한다, 이쪽을 좀 복잡하다고 말한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좀 말씀을 나눌까 하는데, 일단 KN의 기준으로는 잠깐만, 굳이 이런 명령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냥 이렇게 해볼까요? 잠깐만,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게 낫겠어요. 자, 분산, 편향. 잠깐만요. 이렇게 쓰겠습니다. 분산, 편향. 자, 일단 모수적 모형에서는 그 파라미터 개수가 적은 애, 파라미터 개수 큰 애, 이렇게 둘로 나눠보고요. 다음에 K 최근접 이역 같은 경우에는 그 근접 이역 개수가 작은
모형, 근접이웃 개수가 큰 모형, 이 두 종류로 나눠서 분산과 편연이 상대적으로 둘 중에 어느 게 더 크고 작을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좌측 그림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단 모수정 모형 있잖아요. 모수정 모형에서 파라미터 개수가 적은 모형은 파라미터 개수가 적은 것 중에 가장 극단은 파라미터가 아예 없는 모형이죠. 파라미터가 아예 없는 모형. y는 6으로 그냥 스트레이트하게 쫙 그어. 트레이닝 셋이 무엇이 들어오건 나의 y햇은 그냥 무조건 예측값을 6으로 줄 거예요. 자, 추정할 모수가 하나도 없죠? 아주 간단합니다. 얘 분산 어때요? 자, 트레이닝 세트가 바뀌어도 얘 자체 PT 드라이브 바뀌지 않죠? 분산이 극단적으로 없습니다. 자, 이게 모수가 적은 모형이 극단이거든요. 이때는 분산이 땅인 것 같고 일반적으로 모수의 개수가 적으면 이 변동 자체가 적습니다. 자, 약간 아주 간단한 그 다음으로 간단한 거 생각해 볼까요? y는 베타 제로 상수 하나 피팅해봐요. 상수로 리니어 리그레션 걸면 그 추정량은 트레이닝 셋의 y의 표본 평균입니다. 잘 생각해보면 바로 나와요. 그냥 트레이닝 셋이 바뀜에 따라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 극단에는 뭐가 있느냐? 극단. 그 다음에 모수의 개수가 많은 거에 극단에 뭐가 있느냐? 샘플의 개수가 50개야. 샘플 사이즈가 50개야. 그런데 내가 49차 다항 회귀 분석을 걸어요. 모수의 개수 50개입니다. 그러면은 리스트 스퀘어 문제를 생각해보면 50 바이 50에 방정식 50개고 방정식 50개가 돼가지고 그 점 하나하나를 y 햇 트레이닝 셋에 대해서 yi 햇이 곧 yi가 되도록 실제 값이 곧 예측 값이 되도록 움직이면서 갈 수 있습니다. 제가 너무 말이 빨랐나? 잠깐만. 자, 만약에 점이 3개라고 해봐요. 자, yi는 베타 0 더하기 베타 1 xi 더하기 베타 2 xi 제곱 걸어봐요. 세 점을 샘플이 3개인데 추정할 파라미터 개수가 3개면 이때는 이 3점을 정확하게 지나는 2차식 하나를 딱 피팅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한테 당연한가요? 이거 안 당연해요? 오케이, 좋습니다. 직관이 뭐냐면은 점이 2개 있어요. 2점을 지나는 직선은 몇 개죠? 하나 있죠. 자, 그러면은 이 y는 알파 더하기 베타 x라는 직선을 피팅하려고 해요. 최소제곱법으로 피팅하려고 해. 최소제곱법으로 피팅하면 솔루션이 뭐가 되겠어요? 이 지나는 직선이 피팅 되겠죠. 왜냐하면 얘는 레지컬 서머 오브 스퀘어가 아예 제로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왜 솔루션이 왜 딱 하나예요? 만약에 이 파라미터 개수랑 점의 개수가 같으면은 yi는 알파 더하기 베타 xi i1 미안해요. 잠깐만. 잠깐만. 얘를 x1, y1이라고 얘를 x2, y2라고 했습니다.
y1은 알파 더하기 베타 x1, y2는 알파 더하기 베타 x2. 자, 지금 여기서 y1, y2, x1, x2는 다 관찰된 두 개 점이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스칼라가 들어갔다고 생각해주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모르는 미지수 두 개, 방정식 두 개니까 여기 오른쪽에 해당하는 그 방정식이 뭐 무한히 많은 근을 주거나 아니면은 해를 아예 주지만 않는 그런 극단적인 케이스만 없다면은 이 이퀄리티를 만족시키는 알파 베타 솔루션이 딱 하나 존재하죠. 연립방정식 풀어보시잖아요. 이 연립방정식에 해가 딱 하나 존재한다는 게 뭡니까? 두 점을 정확하게 지나는 직선을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내가 세 점이 있는데, 자, 이해를 돕기 위해 알파 베타 감마로 쓸게요. 내가 지금 세 점이 있는데 내 모성의 모수가 3개야. 그러면은 얘를 x1, y1으로 하고 세 번째 점을 x3, y3로 썼다고 하면 이번에 또 제가 어떤 방정식을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y1은 알파 더하기 베타 x1 더하기 감마 x제곱 x1제곱. 그다음에 y2도 똑같이 만들 수 있고 y3는 알파 더하기 베타 x3 더하기 감마 x3 제곱 만들어 볼 수 있죠? 이거 지금 미지수가 몇 개예요? y1 x1, y2 x3랑 잠깐만. xi들이랑 yi들은 다 이미 관찰된 점이니까 얘네들은 어떤 숫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여기서 지금 미지수가 뭡니까? 알파랑 베타랑 감마죠? 미지수 3개. 몇 개만큼 있어요? 우리 모양의 파라미터 개수만큼. 그래서 지금 관찰된 점이 3개라는 거는 등식도 3개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연립방정식이 뭐 여기에 개수들이 너무 이상하지만 않는 뭐 해가 딱 하나 존재하겠죠? 해가 딱 하나 존재한다는 거 보니까 요 세 점을 지나는 요 세 점을 지나게 하는 알파, 베타, 감마를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은 내가 트레이닝 데이터셋의 샘플 사이즈가 어떻게 되건 다항액의 분석의 차수를 키우면은 꼭 다항액의 분석이 아니라도 좋아요. 그냥 어떠한 여러분들이 어떠한 모수적 모형이건 여러분들의 트레이닝 셋의 샘플 사이즈랑 모수의 개수랑 똑같이 하면은 트레이닝 세트의 모든 점들을 다 이그젝트하게 지나는 라인은 무조건 피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잠깐만 우리한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자, 모수 모형의 P가 작은 것의 극단은 그냥 Y는 0 상수로 피팅하는 거고 모수 개수가 많은 모형의 극단은 F hat XI가 무조건 실제값 YI랑 똑같게 되는 그 핏을 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런 게 거의 차라리 이쪽 그림이 좀 더 이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지금 트레이닝 데이터셋이 이거 회색이었죠, 회색. 자, 회색에 대해서 내가 모수 모형의 샘플 사이즈를, 모수 모형의 파라미터를 많게 해가지고 모수형의 모수적 모형의 파라미터를 많게 하면은 이렇게 모든
트레이닝 세트의 모든 점들을 지나는 애들을 다 피팅할 수 있어. 다. 뭐 이런 식으로. 묻고 싶은 건 이겁니다. 자, 지금 이게 여기 이 이그젠플에서 트레이닝 샘플 사이즈가 50이니까 49차 다항액의 분석이면은 파라미터 50개 있으니까 이렇게 완벽한 핏 줄 수 있어요. 자, 이런 핏 만약에 내가 전혀 다른 새로운 트레이닝 세트를 얻었어. 그러면은 이 핏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새로운 트레이닝 세트를 얻으면은 또 나의 그 50차 다항액의 분석 모형은 그 트레이닝 세트에 맞춰서 핏이 확 바뀌겠죠. 자, 그러니까 일단 모수명에서 파라미터가 많으면은 이 고정된 점 x0에서의 이 핏된 점이 어떻게 움직이겠어요? 분산이 어떻게 되겠어요? 적어도 상수로 피팅했을 때보다는 커지겠죠? 그래서 이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모수 모형에서는 파라미터 개수가 적으면은 분산이 작고, 자, 분산이라는 거는 지금 베리언스 F, 헤드 X제로입니다. 다음에 모수의 개수가 많으면, 파라미터 개수가 많은 모형이면은 보통 F 헤드, 내가 트레이닝 데이터셋을 이용한 그 F 헤드의 베리언스가 큽니다. 물론 여기서 작다 크다는 그 파라미터 수가 많은 것에 비해서 적은 게 대략상 작다는 뜻입니다. 둘의 위 아래 상대적인 비교예요. 자, 그 다음에 편형은 어떨까요? min f head x 제로 빼기 fx. 물론 x0 그 녀석의 부호를 고려하지 않고 그냥 제곱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편형의 디렉션을 고려하지 말고 편형 자체의 절대적인 크기를 한번 생각해봐요. 모수의 개수가 적은 모양은 편형이 어떨까요? 극단적으로 그냥 상수 y는 6으로 피팅했어. 편형이 어때요? 자, 이게 언제나 f의 x0죠? 이 점이. 만약에 x0를 여기 고정했다면 여기서 지금 true fx0는 어디 있습니까? 파란 점이죠? 파란 점이 여기 있어요. 어때요? 뎁스 엄청 크죠? 물론 x0를 여기 잡으면은 뭐 여기서는 편향이 작긴 하겠지만 왜 fx가 어떻게 생겼을지 알아. 일반적으로 내가 하나로 고정시켜버리면은 어디선가는 편향이 반드시 클 수밖에 없죠. 자, 반대로 내가 50차 다항액 분석을 걸어서 아까처럼 제가 지웠던 거를 복원하고 싶은데 그건 안 되나 봐요. 아까 50차 다항액 분석처럼 일일이 다 모든 점들을 설명할 수 있도록 지났다고 쳐요. 자, 그러면 그때 편향은 어떨까요? 자, 잘 생각해봐요. 일단 이 트레인 데이터셋 자체가 true를 기준으로 기대값이 0이 되도록 랜덤 노이즈가 만들어진다면 언제는 피팅라인이 여기를 지날 테고 x0를 기준으로 여기 x0를 기준으로 언젠가는 피팅 라인이 뭐 여기를 지날 테고 트레이닝 샘플이 여기 찍혔으면 피팅 라인이 여기를 지날 테고 아니면 트레이닝 샘플이 여기 찍혔으면은 그때는 요렇게 지날 테고 하고 싶은 말은 내가 극단적으로 그 파라미터 개수를 늘리면은 결국에는 x0에서 트레이닝 샘플의 분포에 따라서 따라가겠죠. 그런데 우리가 y0의 그 샘플링 과정은 현재 저희 과정은
fx0 근처에서 랜덤 노이즈가 기대값이 0이 되도록 이렇게 샘플 된다고 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여기 좋은 소식이 있네요. 자, 여기서 yi 자체가 그 fx0 더하기 fx 더하기 그 미니 제로인 랜덤 노이즈가 제너레이트 된다고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각각은 그 출렁이겠지만 걔네들을 전부 다 서머리 하면은 평균적으로는 여기를 지나지 않을까요? 그래서 랜덤 노이즈의 그 미니 제로인 한 이 극단적으로 파라미터 개수가 많은 모형에서는 편향을 0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파라미터 개수를 키우면은 편향은 적게 만들 수 있어요. 여기까지 혹시 괜찮아요? 오케이. 지금 모수정 모형에서 얘기했으면은 이 K 최근적 이웃에서도 바이어스 베리언스 경향을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최근적 이웃에서 이 K, 이 근접 이웃 K의 의미가 뭡니까? 내가 이웃 몇 개의 y값들을 평균을 내서 나의 지점에서의 y 햇을 만들겠다는 거죠. 여기서는 위와는 다르게 잠깐만 위아래를 좀 바꿔서 위를 K가 참조하는 이웃의 개수가 큰 걸로 하고 아래를 참조하는 이웃의 개수 K가 작은 것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참조하는 이웃의 개수가 많아요. 극단적으로 모든 이웃을 참조해. 그러면은 내가 x0를 어디에 찍건 f hat x0가 얼마가 됩니까? 내가 어디에 있건 나의 모든 트레이닝 센터 n개를 다 참조를 해서 f hat을 구해. 자, knn 평균의 knn 회귀의 그 정의상 내가 참조하는 나랑 가장 가까운 k개 이웃의 y의 표본 평균이죠. 근데 샘플 사이즈가 n인데 n개의 이웃을 참조한대. 그러면 y hat이 뭐가 되겠어요? x0에 상관없이 그냥 트레이닝 데이터스의 y의 표본 평균이 되겠죠? 뭐랑 비슷합니까? 모수 모형에서 파라미터가 없는 거랑 파라미터 거의 없는 거랑 비슷하죠? K 개수가 작으면 미안합니다. KX 크면 즉 극단적으로 n인 걸 생각해 보면은 그냥 요 트루핏에서 상수로 피팅하는 거로 생각할 수 있고 이렇게 모수 모형에서 원 파라미터만 있는 경우에 피팅하는 거를 생각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자, K 최근접 이웃에서 참조할 이웃의 개수를 극단적으로 줄여봅시다. 가장 가까운 한 개의 이웃만 참조해 볼까요? 자, 한 개의 이웃만 참조하면 핏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트레이닝 세트 근처에서 다 여기에 내가 어디에 또 가장 가까운 녀석의 y 값만 가져다 쓰겠죠?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요 근접 사이의 어떤 평균이라는 현상은 전혀 일어나지 않고 나는 그냥 나랑 가장 가까운 이웃의 집세를 그냥 쓰게 됩니다. 어때요? 모수 모형 상황에서 어디랑 비슷해? 모수 개수를 극단적으로 키워서 나의 실제 값, 나의 예측 값이
그 트레이닝 데이터셋 실제 값과 일치하게 하는 경우와 똑같죠? 그러니까 KNN에서도 만약에 트레이닝 데이터셋이 갑자기 바뀐다 라고 하면은 그냥 어떤 상수 함수를 피팅하는 경우에는 여기 위에 있는 경우처럼 베리언스가 작고 그다음에 바이어스가 크다라고 말할 수 있을 테고 그다음에 내가 참조하는 이미지 개수가 작으면은 이렇게 모수적 도형이랑 똑같이 매 점마다 내가 KBS를 잡게 하면은 트레이닝 세트의 퍼펙트하게 핏도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 나의 핏의 베리언스가 그 트레이닝 세트의 베리언스를 그대로 따라가게 되고 그래서 상수로 피팅하는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베리언스는 커지겠고 그다음에 랜덤 노이즈가 미니 제로라면은 그 바이어스는 이그젝트하게 0으로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모수적 방법과 비모수적 회귀를 서로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모수적 방법 안에서 그다음에 KN의 방법 안에서 K 개수를 늘리고 줄임에 따라 파라메이터 개수를 늘리고 줄임에 따라서 이 분산과 편향의 경향을 어느 정도 직관적으로 예측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제가 직관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건 좀 이거였고요. 이제 앞으로 나갈 것들이 라쏘, 그다음에 트리, 랜덤 포레스트, 부스팅 있는데 거기서도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해볼 예정입니다. 이게 이해가 됐으면 이제 바이어스 베리언스 디컴포지션은 이 녀석을 이제 증명을 해볼 건데요. 증명을 해보기 전에 혹시 여기서 질문이 혹시 있으실까요? 요거를 외우려고 생각하지 말고 반드시 양극단적인 경우를 생각하신 다음에 그 극단적인 경우에 얘랑 얘가 어떻게 행동할지를 상상을 하시면서 이 표를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설명할 때도 되게 유용해요. 그 다음 그러면은 바이어스 베리언스 디컴포지션 증명해 보겠습니다. 요 세 가지 버전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버전 중에 어차피 하나의 증명을 보면은 다른 것도 다 증명할 수 있거든요. 스토리가 다 똑같아요. 요 두 개는 증명이 완벽히 똑같겠죠. 그냥 세타 핵 자리에 f의 x제를 집어넣고 세타 자리에 그냥 fx제를 집어넣을 뿐이거든요. 그래서 요 밑에 있는 거 한번 해보죠. 강의 노트에도 있으니까 요 녀석 한번 증명해 보겠습니다. 예전에 비슷한 걸 한번 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더 빨리 하고 싶어요. 이거 혹시 텀 하나를 좀 끼워 넣을 필요가 있어요. f hat x0 빼기 expectation f hat x0 더하기
expectation f hat x 제로 빼기 fx 제로 빼기 epsilon 제로. 요거 f hat x 제로의 expectation을 넣었다가 뺐습니다. 물론 이 f hat x 제로에는 epsilon 제로의 랜덤성은 없으니까 여기서는 제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여기 안에 들어있는 F 햇의 랜덤성은 저 트레이닝 데이터셋에 대한 랜덤성이겠죠. 그다음에 여러분 분명히 어디서 봤을걸? 자, 이 부분을 A, 이 부분을 B, 이 부분을 C라고 보면은 지금 뭐로 보입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으로 보이죠?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은 어떻게 전개합니까? 곱셈 공식 기억나요?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 자, 각자 제곱하고 교차해서 곱한 거는 2배씩 해서 더하면 되죠? 그래서 일단 A 제곱을 씁니다. expectation 트레이닝 엡실론 제로 F hat x 제로 빼기 expectation F hat x 제로 이 녀석의 제곱. 이게 A 제곱 파트죠. 다음에 B 제곱 파트. expectation tr 엡실론 제로. 자, expectation tr f hat x 제로 빼기 f x 제로 제곱. 이 녀석의 B 제곱 파트죠. 다음에 C 제곱 파트는 expectation 트레이닝 데이터셋 엡실론 제로, 엡실론 제로의 제곱. 다음에 더하기 expectation 트레이닝 데이터셋과 랜덤 노이즈 두 개의 랜덤성에 대해서 A 곱하기 B 파트 F hat x 제로 빼기 expectation 트레이닝 데이터셋 F hat x 제로 곱하기 expectation F hat x 제로 빼기 F hat x 제로. 다음에 이게 2AB 파트죠. 다음에 2BC 파트 플러스 마이너스 이제 마이너스 밖에 안에 있는 거 뺄게요. expectation 트레이닝 데이터셋과 엡실론에 대해서 BC expectation F hat x 제로 빼기 fx 제로 하기 엡실론 제로. 다음에 2BC 파트가 2AC 파트가 이제 그 다음에 등장해야겠죠. 더하기 마이너스 2 expectation 트레이닝 데이터셋과 엡실론 제로에 대한 랜덤성에 대해서 F hat x 제로 마이너스 그다음에 F hat x 제로 요 녀석 더하기 엡실론 제로. 자, 저는 말로 설명할 텐데 여러분 한번 그 이유를 손으로 꼼꼼히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위에 있는 첫 번째 A 제곱 파트가 여기 베리언스 텀에 대응되는 걸로 보여요? 자, 왜죠? 일단은 여기 맨 처음 텀에 대해서는 이제 엡실론 제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expectation의 트레이닝 데이터셋 엡실론 제로에 대한 랜덤성 전체에 대한 expectation인데 엡실론 제로에 대한 랜덤성이 이제 사라졌습니다. 안 써도 돼. 그럼 안에 있는 것만 보면은 어떤 확률 변수 마이너스 그 확률 변수의 기대값 둘의 차이의 제곱의 평균이에요. 분산의 정의잖아요.
제가 오탄했네 여기. 오탈 베리언스에 제곱 써 있는 거 이거 오타입니다. 제곱 지워야 돼요. 그 다음에 연두색 텀. 연두색 텀에서도 엡실론 제로가 이제 이 텀 안에는 엡실론 제로가 없죠? 그래서 여기서의 랜덤리스는 잠깐만. 그다음에 잘 살펴보면은 f hat x 제로 안에 이미 트레인 데이터 셋에 대한 랜덤넷을 씌웠어. 그러니까 얘 그냥 넌 랜덤하지 않은 어떤 스칼라예요. fx 제로도 랜덤하지 않은 스칼라예요. 그러니까 기대 것이 필요가 없어요. 얘는 그냥 안에 있는 거랑 똑같아. 얘 지우고 안에 있는 거랑 똑같아. 근데 안에 있는 게 뭐의 정의입니까? f의 x 제로의 익스펙테이션에서 2fx 제로의 그 차이의 제로. 여기 편향의 정의랑 똑같죠? 다음에 여기 마젠타색으로 색칠한 거. 엡실론 제로 제곱의 익스펙테이션인데 여기는 트레이닝 데이터 셋이 하나가 없죠. 그러니까 이 녀석의 랜덤성은 트레이닝 데이터 셋은 없고 여전히 그냥 엡실론 제로에 대한 랜덤성만 적용되는 익스펙테이션 텀입니다. 근데 우리가 맨 처음 과정에서 이거 랜덤 노이즈는 평균이 0이라고 가정했거든요. 이 랜덤 노이즈의 제곱은 그러니까 랜덤 노이즈 배려였습니다. 그다음에 좀 예상하셨듯이 그 다음 세 개 텀은 다 0으로 날아갑니다. 근데 왜 0으로 날아가는지를 잘 알아야 돼요. 또 약간 말로 때울 텐데 한번 잘 이해가 안 되면 손으로 써보세요. 일단 여기 네 번째 텀 2AB에 해당하는 텀을 봅시다. 여기 있는 녀석 얘 스칼라서 랜덤리스 적용을 받지 않는 스칼라죠? 얘 밖으로 나가. 그러면은 뭐만 남아요? 요 텀만 남죠? 요 텀인데 일단은 엡실론 제로는 여기서 없으니까 엡실론 제로 제외하고 생각하면 되는데 얘도 상수. 그다음에 얘는 평균 내면 expectation 트렌드 돼 있었을 fx로 같은 거에서 같은 거 빼니까 0 되죠? 얘는 상수니까 날아가고, 그다음에 지금 여기는 어떤 상황이에요? expectation 마치 어떤 확률 변수에서 그 어떤 확률 변수에서 자기 목평균 뺀 녀석의 또 expectation이야. 얘는 우리 제로라는 거 자명하게 알고 있잖아요. 0으로 날아가고, 이게 0, 지금 여기 전체 텀이 0이 되고, 그다음에 2BC 텀 보면은 이 텀은 어때요? 여기 상수. 그쵸? 상수 밖으로 나가. 엡실론 제로의 평균만 나면 엡실론 제로의 평균이 뭐죠? 0이죠? 여기 또 0. 얘만 날아가면은 엡실론의 익스펙테이션의 엡실론 제로만 남아가지고 0 되니까 전체가 날아가고요. 그다음에 2AC 파트. 이 어때요? 2AC 파트에서 A 파트는 랜덤성이 누구한테 있죠? F 햇한테 있죠? 그다음에 C 파트에는 랜덤성이 누구한테 있죠? 엡실론 제로한테 있죠? 그런데 트레이닝 데이터셋이랑 엡실론 제로는 확률적으로 어떤 관계예요? 자, 트레이닝 데이터 엡실론 제로는 새롭힌 그냥 하나의 테스트 샘플의 새로운 랜덤 노이즈였죠? 트레이닝 데이터셋과 확률적으로 독립입니다. 그래서 갈라. expectation A 곱하기 expectation C로 쓸 수 있어가지고
근데 잘 생각해보면 expectation A도 제로고 expectation C도 제로죠? 뭐 둘 중에 하나가 제로에도 0으로 날아가는데 둘 다 0이라 가지고 이거 시원하게 0으로 날아갑니다. 결국 남는 거는 A제곱, B제곱, C제곱 썸만 남습니다. 그러면은 한 4시 4분까지, 4시 5분까지 쉬었다가 수업 다시 재개할게요. 고정된 점 x0에 대해서 그 실제 관찰될 반응 변수 y0와 그다음에 트레이닝 데이터셋을 사용해서 피팅한 f hat 스몰 x0y의 제곱 예측 오차를 바이어스 베리언스 이리드스를 랜덤 에러 요 셋의 합으로 디컴포즈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할 거는 이제 요 현상을 잠깐만 그 다른 시뮬레이션 예제랑 그다음에 직관적인 예제들로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혹자들은 바이어스 베리언스의 그 현상을 요 관역 맞추는 거에 대응시키기도 합니다. 여기서 점 하나하나가 샘플 사이즈 그 샘플링 했을 때마다 세타 햇이고요. 즉 f hat x 제로 녀석이고요. 그다음에 관역에 대응되는 녀석이 지금 세타입니다. 트루 세타. 그래서 내가 만약에 상수를 피팅을 했어. 그래서 내가 어떠한 데이터셋이 있든지 여기만 맞추기로 했어. 그럼 여기는 지금 바이어스는 매우 크지만 베리언스는 작은 5인 1점을 모여있는 예제에 해당하고요. 다음에 여기는 뭡니까? 바이어스도 크고 다음에 이 세타 햇들이 데이터셋이 바뀔 때마다 세타 햇이 되게 이상하게 찍히는 거예요.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경우인데 우리가 에스티메이트한 세타 햇 아니면 f 햇 x0가 트루 세타, 트루 f x0 근처에 샘플이 바뀔 때마다 찍히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는 뭡니까? 그 f hat x 제로들이 즉 세타 햇들이 샘플이 바뀌면은 여기저기 중구난방으로 찍히긴 하는데 평균적으로 보면은 요 트루 세타 근처에 있기는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오른쪽에서 본 모형들은 대체로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이상적으로 가는 모형은 하나도 없고요. 자, 모수 모형 기준으로 파라미터 수가 작거나 아니면은 K-니어레스트 네이버에서 3조 하나 이웃 X가 많으면은 이쪽에 바이어스가 작고 베리언스가 큰 어떤 모형을 피팅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오른쪽 하단과 같이 오른쪽 하단과 같은 거는 뭐가 되면 나올 수 있는 거냐면은 모수명에선 파라미터 개수를 많게 하거나 아니면은 K-니어레스트 네이버드에서는 K 개수를 적게 하면은 오른쪽 아래가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은 사람들이 원하는 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바이어스가 적고 베리언스가 큰 모양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기서 여기로 가려면 베리언스를 낮춰야겠죠? 자, 베리언스가 크고 편하게 작은 모양이라면은 베리언스를 낮출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모형의 베리언스를 낮출 수 있는 방법. 통계적인 지혜가 뭐예요? 표본 평균의 베리언스는 n분의 시그마 제곱. 즉 베리언스는 샘플 사이즈를 키우면 대체적으로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잡한 모형을 갖고 있다면은 아 나는 데이터셋을 더 모아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직관적으로 해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간단한 모형 같은 경우에는 제가 무의식적으로 간단하고 복잡한 모양 이야기를 하고 있네. 어, 그 파라미터 개수가 적거나 아니면 K 개수 큰 모형 같은 경우에는 바이어스를 낮출 노력을 좀 해야겠죠? 여기 베리언스 이미 정하니까 바이어스를 낮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모수적 모형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바이어스를 낮출 수 있어요? 나의 모형 과정이 원래는 어떤 텀을 넣어서 리니어였다. 그러면은 어떤 변수를 넣어서 리니어하게 만들었다. 그러면은 변수 개수를 줄이지 않으면서 바이어스를 낮출 수 있는 방법. 지금 있는 변수를 빼고 변수를 다시 잘 전처리해가지고 좋은 x를 집어넣어서 모형의 편향을 낮추는 게 좀 중요하겠죠? 또 사람들이 보통 어떻게 하겠습니까? 실제 모형, 실제 자료에 맞는 모형을 찾는 거는 생각보다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보통 복잡한 모형에 주입다가 피팅을 해버리고 아유 샘플만 많이 모으면 되지 뭐 하고서 이쪽으로 복잡한 모형 준 다음에 샘플 사이즈를 키우려는 방향으로 좀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샘플을 더 키울 수 없는 샘플 하나하나가 너무나 비싼 상황이라면은 상황에 잘 맞는 좋은 모형을 찾아가지고 바이어스를 낮추려고 노력할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거는 무엇을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림이냐면요. 자, 오른쪽에 밑에 보시면은 밑에가 어디 보자. 그 가로치기에 플렉스빌리티라고 써 있는데 그냥 이 시뮬레이티드 데이터셋 보시면은 x, y, yi가 모두 스칼라고 그다음에 가로축은 그 다항 회계 분석의 차수거든요. 그래서 좌측일수록 파라미터 개수가 적고 우측일수록 파라미터 개수가 많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어차피 true를 아니까 테스트 MSE를 디컴포즈 해가지고 바이어스 제곱이랑 베리언스랑 그다음에 랜덤 노이즈 베리언스 엡실론을 다 그려봤어요. 자, 그랬더니 그게 어떻게 되느냐? 자, 바이어스 블록 커브부터 보시죠. 차수를 높이면은 그 모형의 바이어스가 어떻게 되니까 점점 아래로 내려가요. 처음에 바이어스 높다가 간단한 모양이니까 그 바이어스 높다가 그다음에 점점점 파라미터 개수를 추가할수록 퍼펙트 핏이 가능해지니까 바이어스가 0으로 가요. 그다음에 오렌지 커브의 배경색을 봅시다. 가장 간단한 모형에서는 파라미터 개수가 가장 적은 모형에서는 베리언스가 작았어요. 그런데 차수를 점점 추가해서 파라미터 개수를 늘리니까 f 헤드 x 제곱의 베리언스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얘네 두 개를 잠깐만. 얘네 두 개에다가 어차피 그 데이터 만들 시절에 엡실론 제로의 퓨어 랜덤 노이즈는 대시드 라인이거든요. 이거는 true에 걸리는 성질이니까 모형의 성능은 똑같죠? 이 세 개를 대시드 라인이랑 블루 커버랑 오렌지 커버랑 딱 더한 게 이렇게 빨간 커버입니다. 다음에 그래서 여기 요 데이터 셋의 경우에는 셋을 더한 이 빨간 커버가 어디서 가장 낮아요? 이렇게 여기 한 그 디그리가 다항회계 분석의 디그리가 6차 정도일 때 이 테스트 MSE y 빼기 fx의 제곱 전체가 가장 낮았죠? 자,
너무 복잡한 것도 너무 간단한 것도 너무 복잡한 것도 다 베스트가 아니고 어느 정도 그 적당한 수준이 베스트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느 정도 적당한 수준이 베스트냐? 그거는 데이터셋에 따라 누가 베스트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세 개의 패널이 서로 다른 이 시나리오, 서로 다른 FX에서 제너레이트된 서로 다른 세 개의 데이터셋이거든요. 두 번째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테스트 MS가 한 3, 4차 정도에서 가장 잘하나 봐요. 그다음에 다른 데이터셋에서는 한 10차 가학력의 모형이 가장 그 테스트 MS를 가장 낮췄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 베리언스가 늘어나고 바이어스가 줄어드는 정도의 이 추세가 실제 데이터셋이 어떻게 생겼냐에 따라서 좀 다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물론 모형의 복잡도 파라미터 개수가 늘어남에 따른 바이어스 베리언스의 경향은 알지만 실제로 테스트 MSA가 테스트 에러가 어느 방법론에서 가장 잘 워크할지는 이론적으로 예측하기는 어렵고 우리가 이 단원에 맨 처음에 썼던 밸리데이션 셋 어프로치나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이용해야 여기를 그나마 좀 가늠해 볼 수 있게 됩니다. 넘어가도 돼요? 좋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바이어스 베리언스 트레이드오프에 관한 그 직관적인 설명과 증명을 마무리 지었고요. 그다음에 뒤로 넘어가면은 저희 그 오류지표 정의하고 크로스 밸리데이션 하는 그 중간에 강의 노트 30쪽에 모형을 평가하는 어떤 실제적인 어드바이스와 팁들이 있습니다. 조금 아시는 게 있을 수도 있는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한 데이터셋을 훈련 검정 테스트 데이터셋으로 나누어야 한다면 어떤 비율이 적절할까? 이거 정답 없습니다. 정답은 없고, 근데 우리가 이론적으로 의존할 수 있는 건 뭡니까? F hat MSA 기준으로 yi 빼기 fxi의 제곱의 서메이션 i n분의 1 이게 지금 에스티메이션 하는 타겟이 누굽니까? 우리는 모르지만 이 데이터셋이 어디선가 샘플링 됐다고 믿는 그 모집단에서의 y 빼기 fx의 이 학습기능 고정해 놓은 상태의 오류죠. 그러면 자, 일반적으로 지금 이거 쓰는 거죠. 이거 쓰는 거죠. xi 뭐 어떤 샘플 gi가 있으면은 i는 1부터 n까지 n분의 gi를 이용해서 뭔가 expectation g를 low of large number로 지금 approximation을 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대충 왼쪽에 있는 녀석은 우리가 만약에 적당히 좋은 수학적 조건이 만족된다면은 밸리데이션 셋이나 테스트 셋의 샘플 사이즈를 크리하면은 요 녀석, 테스트 오류의 베리언스가 대충 어디에 접근할 수 있겠어요? 너무 정기분포 n분의 시그마 제곱, 물론 시그마 제곱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정도에는 접근할 수 있겠죠? 네. 죄송합니다. 로우 오브 라지 넘버를 약자를 쓴 건데 한국어로 쓸게요. 대세고치. 자, 이건 중심극한 정리. 그다음에
자, 특히 그러니까 검증이나 테스트 세트가 샘플 사이즈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테스트 오류를 추정하기 위한 변동 자체가 줄어들 것 같기는 해요. 그렇지만 줄어들 것 같기는 해. 그래서 검증 세트와 테스트 세트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긴 할 것 같아요. 여기까지 동의하세요? 그렇지만 실무적으로 봤을 때 너무 많이 필요하지는 않을 겁니다. 내가 이 얘기를 왜 할 거냐면 두 번째 꼭지 때문에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른쪽을 염두에 두시면서 한번 읽어볼게요. 자, 레코드 수가 1000개에서 10,000개 단위면은 이 정도면은 뭐 지도학습 기준으로는 데이터 세트가 그렇게 표본 크기가 크진 않은 거예요. 이때는 그냥 사람들이 묻지마 하고 실행하는 거를 그냥 따라가면은 무난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6대2대2나 8대1대1 정도, 그러니까 샘플 사이즈가 많으면은 6,000대, 2,000대, 2,000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8,000대, 1,000대, 1,000 정도 하는 것 같고요. 자, 그런데 레코드 수가 10만 단위 이상이 됐다고 해봐요. 이게 1 밀리언 정도 됐다고 생각하면은 내가 만약에 트레이닝 데이터셋에 더 많은 샘플을 집어넣고 싶어. 막 샘플이 1,000만 개 정도 돼. 그러면은 고민이죠, 이제. 밸리데이션 셋이나 테스트 셋에 샘플을 200만 개나 집어넣어야 될까? 이런 고민이 있을 수 있는데, 앤드류 용의 추천은 이렇게 이런 메가 정도의 스케일이 되면은 그래도 검증이나 테스트 정도는 만 단위, 5만, 2만, 3만 그 정도만 해도 괜찮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와 이론적 근거가 뭐냐? 어차피 우리는 테스트 에러라는 건 스칼라거든요. 스칼라를 대수급집이랑 중심급하는 비율로 분사하고 싶으면은 여러분 스칼라를 잘 실험하고 싶은 경우에 몇 명을 추출하는지 표본 몇 개가 필요한지 알고 싶으면은 여론조사나 대선 출구조사를 보면 되죠. 여론조사는 1,000명 정도 해요. 그다음에 출구조사는 한 10만 명 정도 조사하죠. 그러니까 우리도 테스트 MSE를 정말 대선 정도로 잘 맞추고 싶으면 한 10만 개 정도면은, 만에서 10만 정도면 그냥 적당하구나 하고 퉁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자, 근데 이거 정답은 없어요. 여러분한테 샘플이 1,000만 개 있다. 나는 밸리데이션 데이터셋에 200만 개를 집어넣겠다. versus 나는 밸리데이션 데이터셋에 한 2만 개 정도로 하고, 2만 개 정도로 하고, 그다음에 차라리 그 남은 198만 개를 트레이닝 데이터셋에, 트레이닝 셋에 나의 학습기의 품질을 높이는 데 쓰겠다. 그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왠지 어퍼 레벨이라면 후자를 좀 여러분들의 상사나 사장님이라면 후자를 좀 선호할 것 같죠? 자, 그리고 그다음에 EO 직관을 이용하면은 우리가 적어도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할 때, 그러니까 이진 분류할 때 여러분들이 밸리데이션 셋이나 테스트 셋에서 오차 재면은, 오류 재면은 그 오류의 신뢰 구간 약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분류 문제는 오류 지표가 가장 대표적인 그 분류 지표가 오분율이었죠. 오분율은 GI가
GI가 누구예요? 인디케이터 YI가 어떤 데이터를 이용해서 훈련된 어떤 분류기 C에 대해서 CXI랑 같을지 다를지, 다르면 1, 같으면 0을 주는 지시변수였죠. 자, 그러니까 만약에 GI가 인디케이터 YI, 그 오은율을 나타내는 오류지표면은 지금 GI가 뭡니까? 이진변수죠. GI가 어떤 베르누의 확률 변수 성공 확률 P의 IID 랜덤 샘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P가 그 테스트 오분율이겠고요. 자, 그러면은 그 테스트 오분율의 추정량으로 지금 저기서 쓰는 거 뭡니까? 지금 G 바인 거고, 그다음에 베르누의 확률 변수에 대해서 모비율을 추정하고 싶으면 모비율은 신뢰 구간이 연속형 확률 변수의 신뢰 구간보다 훨씬 연속형 확률 변수의 모평균의 신뢰 구간보다 훨씬 간편하게 쓸 수 있죠. 왜죠? 이 경우에는 베리언스 G가 P 곱하기 1-P로 딱 고정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충 P의 95% 신뢰 구간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것. 우리가 그 테스트 셋이나 밸리데이션 셋에서 계산한 그 밸리데이션 셋 에러나 테스트 에러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96 곱하기 자, 밸리데이션 셋이나 테스트 셋의 샘플 사이즈 분의 P 햇 곱하기 1 P 햇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P 햇이 G 반이니까 정말 다 P 햇으로 쓸게요. 그러니까 내가 가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거 약간 좀 고민된다 싶었으면은 조금 이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뭐냐면은 방법론 A는 밸리데이션 셋 퍼포먼스가 밸리데이션 셋 아큐러시가 4.2%가 나왔어. 잠깐만. 다시 봐다면 밸리데이션 셋 오분율이 4.2%가 나왔어. 그다음에 방법론 B는 밸리데이션 셋 오분율이 3.8%가 나왔어. 자, 딜레마. 나는 모델 A로 갈까? 나는 모델 B로 갈까? 이런 딜레마가 있으시면은 사실 이 밸리데이션 에러 계산하실 때 샘플 있잖아요. 밸리데이션 셋 샘플 사이즈 있잖아요. 그 녀석 가지고 이런 신뢰 구간 한번 계산해봐가지고 밴드도 한번 봐보세요. 어쩔 때는 쓸모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아예 그거 가지고 볼 필요 있냐 그냥 저것만 보고서 결정하지 뭐 하셔도 상관은 없을 테지만 필요한 상황이 되면은 조금 이를테면 상사한테 보고할 때 나는 3.8%의 확신을 가졌습니다. 왜냐면은 밸리데이션 셋의 랜덤성을 고려했을 때 그래도 90% 신뢰 구간이 겹치지 않거든요. 라는 말을 한 말 더 함으로써 역시 통계학과는 다른 애라는 말씀을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신화에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요거는 뭔가 시험에 나올 정도로 중요한 이야기는 아니고 여러분들이 좀 동아리도 하시고 캐들도 좀 하시니까 비슷한 고민을 혹시 해보셨을까 싶어서 딴소리로 잠깐 말씀드린 겁니다. 그냥 강의 노트에 매운 내용은 뭐 그냥 이 정도면 괜찮다 하고 그냥
썰 푸는 정도로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다음에 이제 바이어스와 베리언스 트레이드오프를 이야기를 했으면은 우리가 또 말할 수 있는 개념이 과소적합과 과대적합이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건 과소적합이 됐다, 어떤 거는 과대적합이 됐다고 이야기를 하죠. 언더피팅, 오버피팅. 그다음에 그냥 적당. 언더피팅과 오버피팅의 직관적인 개념은 우리가 보통 만약에 데이터셋의 출렁임을 전혀 무시하고 아무렇게나 그으면은, 그러니까 간단하게 찍 그으면 언더피팅이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데이터셋을 너무 설명하려고 그러면은 보통 오버피팅이라고 부르죠. 그다음에 언더피팅과 오버피팅 사이에 적당히 데이터셋에 내재된 잡음을 적당히 제거하면서 트렌드를 따라가는 게 적당한 핏이다라고 부르는데, 이 언더피팅과 오버피팅에 정확한 정의가 있지는 않습니다. 정확한 정의가 있지는 않고, 그나마 언더피팅과 오버피팅 현상을 가장 잘 정의할 수 있다면, 그 모델의 바이어스랑 베리언스로 정의하는 게 가장 조금 적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에서는 요 분산이 작고 편향이 큰 것 같은 피팅을 줬으면 우리는 언더피팅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모델을 너무 설명하려고 그러니까 편향은 적겠지만 분산이 너무 큰 피팅을 우리는 보통 오버피팅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어떤 현상들 때문에 아니면 어떤 현상들 때문에 이런 정의를 주게 됐냐면, 보통 언더피팅은 어떠한 현상을 지칭하기 위함이냐면은 모형의 파라미터 개수가 너무 적어가지고 트렌드를 캡처하지 못할 때 사람들이 언더피팅이라고 부르기 시작했거든요. 네, 모형이 파라미터 개수가 너무 적은 거, 분산 작고 편향 큰 경우잖아요. 그래서 분산 작고 편향 크다, 언더피팅이다, 모델이 간단하다. 다 약간 좀 비슷한 결의 언어로 우리는 생각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데이터를 너무 많이 설명하려고 한다. 데이터의 파라미터 개수가 많다. 데이터가 방문문이 복잡하다. 방문문의 분산이 크고 편향이 작다. 우리는 오버피팅을 설명하는 말로 한 묶음으로 보통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사실 이 적당하다는 게 상대적인 개념이고, 사실 언더피팅과 오버피팅도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분산과 편향이라는 개념은 주어진 데이터셋에서는 수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주어진 데이터셋이 아닌 다른 데이터셋이 들어올 때 가능성까지 봐야 되기 때문에, 딱 데이터셋을 봤을 때, 데이터셋과 방법론을 봤을 때, 이 녀석의 분산과 편향이 어떨지 잡아내는 거는 바로 직관적으로 보는 거 쉽지 않거든요. 여기 써 있는 건 뭐냐? 그래서 과소적합과 과대적합을 분석 단계에서, 모델 피팅 단계에서 오류를 쟀을 때 조금 더 쉽게 발견하는 팁입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자, 검증 세트 오류가 훈련 세트 오류보다 너무 크거나 너무 클 때, 이때 어떤 상황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일단 과대적합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데이터셋을 너무 더 잘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고 사람한테 많은 것이니까 적어도 트레이닝 셋에 대해서는 적합이 잘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분산이 크기 때문에 새로운 데이터셋이 들어왔을 때는 그때는 오류가 엄청나게 커질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트레이닝 에러는 작고 테스트 오류나 밸리데이션 오류는 상당히 클 겁니다. 자, 그래서 훈련 세트 오류보다 검정 세트 오류가 혹은 테스트 세트 오류가 너무 크다 그러면은 과대적합을 좀 의심해 보시고 그럼 그럴 때는 모수 모형이면은 변수의 개수를 줄여보고 아니면은 파라미터 개수를 줄여보고 K 최선자 비율 기준으로는 근접의 개수를 늘려보십시오. 여기 있어. 그 다음에 자 반대로 검증 세트 오류보다 훈련 세트 오류가 더 크거나 같아. 물론 있을 수 있는 경우죠. 자, 반대의 경우에는 내가 아직 훈련 세트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훈련 세트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럴 경우에는 그러면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으니까 조금 더 출력이 만들려면은 모형을 더 복잡하게 즉 파라미터 개수를 늘리거나 아니면 KH 견접이 유시면은 K 개수를 좀 줄여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5분율 기준으로 이거 절대적인 숫자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 방법론 A, 방법론 B, 방법론 C에 이쪽으로 갈수록 뭔가 더 분산이 커지고 편향이 작아지는 복잡한 모양들인데 밸리데이션 에러가 뭐 이렇다고 치고 그다음에 트레이닝 에러가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런 방법론 A는 언더피팅을 의심하셔서 저럴 때는 조금 더 복잡하게 해보고 후자 같은 경우 마지막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뒤집어서 썼네요. 미안합니다. 이게 밸리데이션 에러 트레이닝 에러 트레이닝 에러가 너무 낮고 밸리데이션 에러가 너무 크다. 그러면은 저 때는 오버피팅을 의심하시고 모델을 조금 더 파라미터 개수를 빼는 방식으로 간단하게 만드는 걸 고려해 보십시오. 자, 그다음에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제가 너무 많이 얘기를 해서 더 강조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복잡한 거 써서 나온 성능이 사실은 모델의 좋은 점이 아니라 데이터셋 자체가 디자인이 그렇게 된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귀에서는 훈련 세트 A에 단순 평기를 집어넣거나 아니면 분류해주는 훈련 세트 Y에 다수 클래스를 집어넣어가지고 반드시 아무런 설명 변수도 없이 퓨어하게 Y 해서는 어떤 상수로 예측한 나이브 벤치마크랑도 비교를 해서 적어도 여기랑 비교했을 때 얼마나 성능의 어드밴스가 있었다 이런 방식으로 비교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과대적합 같은 경우 나오는 거 근데 저희가 뭔가 모델에 너무 많이 힘이 들어가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실제로 모델을 돌려보면은 예, 과대적합인 경우가 그런 경우는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데 그쵸.
그럴 때 교수님은 네. 어떤 방식으로 고려를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뭔가 지금까지 상당히나 대충 뭔가 그냥 리그레션이고 클래시피케이션이고 그냥 일단 관련된 뭐 이거는 분류다 이거 힙이다 그리고 관련된 모델 싹다 싹 집어넣고, 네. 거기서 제일 성능이 좋은 모델을 골라서 네. 그걸 이제 테스트 셋에 다시 한번 테스트 해봤더니, 리서치랑 테스트를 하는데 이제 거기서 뭔가 값이 좀 안 나오기 시작하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오케이. 아, 좋은 질문입니다. 이거는 밸리데이션 셋으로 모형을 선택하고 나서의 문제인 거죠. 네. 그렇죠. 그러면은 질문 주신 부분은 제가 이해하는 게 어떠냐면은 밸리데이션 셋이 실제 테스트 셋을 잘 재현하는데 실패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추구는 그다음에 조금 이론적으로는 타당하지만 일단은 결론부터 말하고자면은 저희는 밸리데이션 셋이 최대한 테스트 세트, 실제 그 서비스가 어디에다가 돌아가는 환경과 최대한 비슷할수록 밸리데이션 에러와 테스트 오류가 이격될 가능성이 적어질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데이터셋을 좀 자유롭게 취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은 그게 좋게 최대한 밸리데이션 세트를 다시 디자인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방법일 것 같고, 그런데 보통 캐그 컴피티션 같은 거는 일부러 밸리데이션 셋과 테스트 셋을 조금 뭐라 그러냐, 이렇게 좀 분포를 다르게 만들어 놓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의 의도는 충분히 이해할 만한데, 뭐랄까, 실제 상황에서는 내가 밸리데이션 셋을 바꿀 수 없다는 전제를 한번 깨고 내가 밸리데이션 셋을 다시 디자인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어프로치일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걸 들 수 있을까? 내가 서비스 런칭 전에 임의로 밸리데이션 셋을 만들었다면 서비스 런칭 이후에 샘플들을 밸리데이션 셋을 새로 집어넣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아니면 아예 사고를 전환시켜서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인간은 실제 테스트 환경이 어떨지 대충은 알 수도 있어요. 아니면 지금 모를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데이터 기반으로는 잘 안 될 걸 알면서 일단은 맨 처음 서비스 시작할 때는 인간이 좀 룰을 짜가지고 어떤 데이터 드리븐 F가 아니라 인간이 휴리스틱으로 짠 F 햇을 맨 처음에는 서빙하는 방법도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게 모 대학원 동대가 새로 런칭한 서비스에서 했던 고민이랑 비슷해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자, 네. 근데 그렇게 내가 밸리데이션 세트를 다시 디자인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캐글 같은 상황이라면, 그러면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말이 복잡해질 수 있는데, 내가 관찰한 변수 자체는 트레이닝 세트와 테스트 했을 때 분포가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특정 변수들은 트레이닝 셋과 테스트 셋 분포가 밸리데이션 셋과 테스트 셋의 분포가 비슷할 수도 있거든요. 그거는 추천해서 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 주어진 문제 상황에서 그냥 내가 짜낼 수 있는 고육지책일 뿐인데 어쨌건 목표는 똑같습니다. 테스트 셋과 밸리데이션 셋이 최대한 디스트리뷰션이 비슷하도록 만드는 것.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가장 단적인 예제가 뭐가 있냐? 이거 실제로 있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나는 평택, 안동에서만 샘플을 모았어. 그래가지고 그다음 평택, 안동 또 한 뭐 이렇게 뭐 과천, 한 3개 지역에서 뭐 이렇게 뭐 회사가 근처에 있어가지고 그럴 수도 있고, 이 근처에서 샘플을 모아가지고 X를 가지고 Y를 만드는 데이터셋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전국으로 FLX를 서비스하려고 그래. 자, 퀘스천. 이 설명 변수에 도시 정보가 있으면 될까요? 안 되죠. 만약에 이 평택, 안동, 과천, 나는 3개 도시에 서로 다른 특성을 반영할 거야. 그래서 어떤 변수에 카테고리 글로 이 사람은 평택 산다, 안동 산다, 과천 산다 이걸 집어넣었어요. 그럼 테스트 때 이 모델은 먹히지 않습니다. 왜죠? 새로운 X에서는 트레이닝 데이터 셋과 밸리데이션 세트에서 본 적이 없는 뭐 영주, 포항, 울산 이런 거 들을 수 있잖아, X에. 자, 그러면은 다른 변수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여기 X1이라고 있으면 도시라는 변수는 그 분포의 이격이 되게 심하죠. 자, 그러니까 설령 이 모델 내부에서 도시를 넣음으로써 예측력이 좋아졌다고 해도 테스트 단계까지 고려하면은 이 변수는 집어넣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려는 메시지는 뭐였냐면은 당장은 성능을 포기하는 것 같아도 분포가 다른 일부 변수는 내가 만들 때 제외하는 걸 고려해 봐라입니다. 네, 이 캐그를 위한 팁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어쨌건 랭크에서 상위로 가려면 모두 다 집어넣어야 되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에 오늘 여기 하다가 하고 끝나고 다음 시간에 부트스트랩을 하겠군요. 모형 비교의 성능의 기대 성능의 하한선을 생각했으면은 상한선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다음에 기대 성능의 상한선은 우리가 이론적으로 배운 게 있습니다. 회귀 문제에서는 MSE라는 그 성능의 상한선은 irreducible error, 베리언스 엡실론 제로였죠. 다음에 오분율 기준으로는 어떤 데이터 세트가 있다. 그 데이터 셋의 오분율은 내가 아무리 낮추고 싶어도 그 데이터 셋 자체가 그 데이터 셋의 모집단이 있다고 가정할 때 그 데이터 셋의 베이지 오분율만큼은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머신러너를 들고 있다 한들 내가 어떤 사람의 코비드 여부를 양성 음성을 판정하고 싶을 때 내가 알고 있는 X 정보가 이 사람이 기침이랑 콧물이 나온다 이 정도밖에 없으면은 나는 오분율을 0원을 끌어모아서 낮추고 싶어도 절대 낮아질 수가 없어요. 근데 아무튼 그럼 기대 성능의 상한선 줄일 수 없는 우리가 베이지 오분율을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가? 이건 다 둘 다 모집단에 관찰되지 않은 정보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추정은 어렵고요. 현재까지 저거를 그냥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그냥 그림을 그려보고 아니면 도메인 전문가의 퍼포먼스를 참조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판적적으로 시각화를 했어. 그래서 X를 원래 200차원인데 PCA 같은 차원 조속 기법을 쓰곤 해가지고 어떤 X를 2차원으로 볼 수 있게 됐어. 그래서 그린 다음에 클래스 A는 빨간색으로 클래스 B는 파란색으로 그려봐요. 자, 만약에 클래스 A, B가 이렇게 PCA만 클래스 정보 없이 X만 변수 차원을 숙소해가지고 그림을 찍어봤는데 이렇게 잘 나뉘어져 있어.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분류가 잘 될 거라는 걸 예측할 수 있죠. 그런데 PCA를 해봤더니 PC를 2차원에서 2차원으로 그려봤더니 이렇게 클래스 레드랑 클래스 블루 사이에 X의 분포의 오버레이이 심해. 그러면은 일단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그 오분율의 퍼포먼스 기대를 좀 낮추는 것이 좋겠죠? 자, 물론 여기서도 높은 이거를 보고서도 상당히 높은 클래시피케이션 아프레시 오분율이 나올 수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오분율이 나올 수 있어요. 왜냐면은 200차원을 2차원으로 낮출 때 X라는 녀석의 정보를 많이 잃어버리기 때문에 많이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 2차원 시각화 자체가 이 X라는 데이터셋을 잘 표현한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언제나 그 정답은 없고 이것저것 따져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문제이긴 합니다. 그다음에 도메인 전문가의 퍼포먼스는 뭐냐면요. 만약에 X가 이미지 같은 거라면은 실제로 인간이 무언가를 시각적으로 구분하거나 아니면 청각적으로 판단을 하는 거는 누구보다 인간이 더 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잘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상당히 뭐라고 그러냐, 거의 베이지 오분율로 생각해 볼 만합니다. 자, 그러니까 꼭 이미지가 아니고 아니면은 어떤 사람의 레코드를 봐. 그냥 타뷸로 데이터셋을 봐. 그리고 이 사람이 암인지 아닌지 맞힐 수 있는 그 확률을 쟀다고 칩시다. 자, 그래서 이런 테이블 정보만 보고서 어떤 전문가가 몇 퍼센트인지 맞출 수 있는 게 있다고 치면은 뭐 60% 맞췄다고 치면은 우리의 머신러닝 방법의 목표는 일단 60%는 넘자 이런 게 될 수도 있겠죠. 그 다음 팁입니다. 이거는 너무 중요합니다. 훈련 검정 테스트 세트는 독립성이 지켜질 수 있도록 분할해야 합니다. 뭐 때문입니까? 우리가 테스트 오류를 추정하고 싶으면은 훈련 세트로부터 독립적인 샘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 제가 매번 공유하는 에피소드인데, 자, 물론 데이터 세트가 간단하면 우리가 맨 처음에 트레이닝 밸리데이션 테스트 나눌 때 다 아이디로 다 가르잖아요. 그럼 독립적인 거 아니야?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아이디로 잘 나눴는데 독립성이 깨질 수 있는 경우가, 의견적이 깨질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봐봐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자, 이미지가 너무 커요. 자, X1이 한 4096x4096이에요. 고업용 카메라로 되게 어떤 베어링 같은 거를 딱 찍으면서 이렇게 시각적으로 어떤 그 제품의 불량 여부를 판독할 때는 이런 고해상도 카메라를 쓰거든요. 그런데 현존하는 컴퓨터들이 저렇게 큰 X를 못 읽어드려요. 메모리가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게 100장이 있다고 했을 때, 자, 샘플 사이즈 100이에요. 실제 샘플 사이즈는 100인데 4096 곱하기 4096을 어떻게 잘랐느냐. 자, 4096이 2의 12승인가? 네. 자, 뭐 16바이, 한 64바이 64 이미지로 다 잘랐어. 그래서 그럼 대충 여기서 한 N개 패치로 다 자를 수 있겠죠? N개 패치로 잘라.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FLX에 집어넣은 거는 X는 64 곱하기 64고, 그다음에 우리가 실제로 쓴 그 이펙티브 샘플 사이즈는
샘플 사이즈 그 사진 개수 곱하기 사진 한 장당 패치의 개수 이렇게 해서 F햇을 만들었어요. 만든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면은 그 새로운 제품이었을 때 불량품을 어떻게 검사하는 거예요? 새로운 그 제품도 새로운 제품의 사진도 64 곱하기 64로 N개의 패치를 착착착 잘라가지고 여기 분량이 있냐, 여기 분량이 있냐, 여기 분량이 있냐 순차적으로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판단을 시켜볼 거예요. 여기서 이게 지금 이 전체 샘플 사이즈인데 그래서 이걸 이렇게 쓰겠습니다. i는 1, i는 2, 그다음에 i는 n에 대해서 그 안에 패치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자, 이 녀석의 인덱스를 k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이거를 막 이렇게 말아가지고 트레이닝 데이터셋을 딱 트레이닝 밸리데이션으로 딱 나눠. k 인덱스 기준으로 나누겠죠. k 인덱스 기준으로 나눌 때 k를 그냥 임의로 퍼뮤트 해버리면은 자 k를 임의로 퍼뮤트 해가지고 트레이닝을 얘도 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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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도 써. 이것만 보면은 별로 문제 없어 보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런데 밸리데이션을 이렇게 써요. 같은 제품에 대해서 어떤 패치는 트레이닝 셋, 어떤 패치는 밸리데이션 셋으로 써요. 자, 현재 트레이닝 셋과 밸리데이션 셋은 독립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뭔가 이 패치만이 갖고 있는 어떤 색감과 질감의 정보까지 트레이닝 셋과 밸리데이션 셋을 공유할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분량이 있고 여기 분량이 없다고 해도 이 패치 요 사진 한 장만이 갖고 있을 공통적인 특성을 이미 트레이닝 셋에서는 이미 설명을 해버렸으니까 즉 밸리데이션 셋 입장에서 아예 새로운 F에서 들어온 게 아니라 내가 좀 이미 익숙한 F의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스토리의 마지막 직장 동료와 슬랙으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저 5프레드 크로스 밸리데이션 했더니 클래시피케이션 아큐러시가 99%가 나왔어요. 어떻게 된 일이죠? 물론 그 검증 세트에서 정분율이 99%가 나온다는 건 상당히 이상한 일이죠. 그래서 뭔가가 이상하구나 이렇게 알아차리고 이런 문제를 알아차리긴 했는데 우리도 부지불식간에 이러한 오류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언제나 독립성은 늘 지켜주시고요. 이상적으로 나누는 건 어떻게 나누는 거겠습니까? 아예 사진 단계에서 잘라버려야 되죠. 사진 레벨에서 잘라버려야 됩니다. 트레인드가 밸리데이션 셋을. 그다음에 마지막은 희경 학생 질문 덕에 미리 좀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감정 세트와 테스트 세트는 실제 상황을 최대한 반영하라. 그다음에 학문적으로 과학적으로 생각하면은 우리 감정 세트나 테스트 세트 모두 테스트 에러를 추정하기 위한 것이고 테스트 에러가 계산되는 그 모집단과 같은 분포의 IRD 샘플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테스트 세트가 우리의 그 언어가 어떤 상황일지를 잘 생각하셔서 우리가 만약에 문제를 정의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은 여기서만 한정된 지역에서만 테스트해가지고 그거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싶은 상황이라면은 처음에 X를 비교할 때부터 X가 최대한 같은 분포가 될 수 있는 X를 고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마지막 부트스트랩 나가고 그다음에 라쏘 좀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